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다소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해지겠다는 예보입니다. 이제 두꺼운 겉옷은 좀 거추장스러운데요. 겉옷 벗을 때 우리 몸의 군살도 함께 모습을 드러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일주일 중에 가장 몸이 가벼운 날, 내가 가장 날씬한 날이라고 하네요. 미국 코넬대 연구팀 조사 결과에 답이 있습니다. 주중엔 자신의 식단을 엄격하게 관리하다가 주말이 되면 다소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주말이면 먹는 것에 대해 관대해진다는 거죠. 토요일부터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해 일요일, 월요일에 재는 체중이 가장 무거운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요즘 남녀노소 건강을 위해서 체중에 민감한 분들 많은데요. 이번 주말엔 먹는 것에만 너그러워지지 마시고 운동하고 자연을 벗하는 일에도 넉넉하게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주일 중에서 가장 몸과 마음이 가벼운 날, 금요일 잠시 후 숲으로 가는 길에서 걷기 좋은 숲길로 함께 떠나보시죠. 4월 15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 중부지방에는 5월 중순까지 온 세상이 잎꽃 향기로 가득합니다. 이 향 좋아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장미, 자스민, 은방울꽃과 함께 플로럴 계열의 4대 향수 중 하나입니다. 첫사랑, 젊은 날의 추억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 꿀풀목, 물풀의 나무과 수수꽃다리 속의 식물, 이것은 라일락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8349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1056, 1165번을 비롯한 17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수요일이었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전국 농어민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농어민 규모가 주최 측 추산 15,000여 명인데요. 남쪽 제주에서부터 북쪽 강원도까지 전국 농어민들이 이른 새벽부터 상경길에 올랐습니다. 울릉도 지역 어민들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이번 전국 농어민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농어민들이 내건 대표적 구호 CPTPP 가입 반대였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CPTPP 가입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달 4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은 전국 농어민 대회에 대해서 그리고 농어민분들은 왜 CPTPP를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엊그제 수요일에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농어민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날 대회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지난 수요일에 열린 전국 농어민 대회 이름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 농어민 대회입니다. 대회 명칭이 이날 대회가 왜 열렸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국 농어민 대회 사회를 본 고창건 전국 농민의 총연맹 사무총장은 광복 이후 처음으로 농민과 어민이 전국 규모로 동시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만큼 농민, 어민, 축산인 등이 이런 농어업계가 총 집결하는 의미 있는 날이었고요. 다 같이 CPTPP를 반대했습니다. 이날 대회를 주최한 곳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 어민의 총연맹 등 농어민 단체들입니다. 주최 측 추산 15,000여 명이 참석해서 한 목소리를 냈고요. 이 15,000여 명이 모였지만 여의도 공원 안에서만 모든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상징의식, 문화행사, 대회사 낭독 등을 했는데 비교적 차분하면서도 질서 정연하게 치러진 농어민 대회였습니다. 네. 전국 규모로 농민, 어민 또 축산인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게 처음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농민단체들만 해도 몇 개의 큰 단체로 나뉘어 있고 또 사안별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기자회견이나 농민대회를 각각 치러왔습니다. 농업계 이슈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이 최근엔 많지 않았다는 거고요. 어업계는 이제 현장 어민들이 주축이 돼서 상경투쟁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지난해부터 CPTPP에 가입하겠다 이런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결국 농민과 어민 축산인이 전국 규모로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특히 어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는데요. 이 CPTPP 문제에 대응하고 이번 대회를 논의하면서 전국 어민회 총연맹이 결성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날 울릉도 지역 어민분들도 2박 3일 일정으로 참석해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배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만 19시간이나 걸리지만 생존이 달린 일이라서 생업을 접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울릉도 특산물인 이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밀어붙이는 게 특기인 정치인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 60여 명의 울릉도 어민들이 육지로 나왔고 또 농어민 대회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네. 자, 이렇게 CPTPP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해 12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CPTPP 가입 시점을 4월로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오늘이 4월 15일이고요. 조만간 국회에 보고하는 일정만 마무리되면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국내 절차는 완료됩니다. CPTPP는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1개 나라가 참여하는 이 거대한 자유무역 협정이고요. 지난 2018년 12월 발효됐습니다. 참여한 나라를 살펴보면 일본,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페루, 칠레,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렇게 11개 나라입니다. 대부분 이제 농업 강국이고요. 2021년에 일본이 의장국이고 올해는 싱가포르이 의장국입니다. CPTPP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역내 관세 철폐, 그리고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와 보조금 지원 금지 등이 있습니다. 농업인분들이 이 CPTPP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게 이 농수산물 시장 개방률이 워낙 높아서 거의 전면 개방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 상품 시장 자유화율이 99.1%고요. 농산물 시장 자유화율은 평균 96.1%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이 수많은 FTA를 체결했는데요. 이 농산물의 평균 관세 철폐율이 전체 다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73%거든요. 이와 비교해보면 CPTPP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역대급 수준이 되는 거고 또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수입 농산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여기에 CPTPP까지 가세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업계가 우려하는 부분 역시 수입 수산물의 증가 문제, 또 어업 활동에 꼭 필요한 면세유 지원 중단이라든가 이 어업 보조금 지급 중단 문제 등이 있습니다. 네. 대회 현장에서 농어민분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셨나요?
네, 이 한국농정에서 농어민대에 참석한 분들 여러분들의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 두 분 정도만 추려서 말씀드려보면 한우 80두를 키우는 농민 한경호 씨는 사료값이 1년 새 40에서 50% 올라서 경영비 부담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CPTPP를 가입해서 무조건 개방만 하려고 한다면 농민들은 버틸 재간이 없다. 정부가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놓고 개방을 해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셨고요. 경남 남해에서 참석한 어민 심현호 씨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지만 피해 산업의 상황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 농산물이나 수산물 모두 지금도 유통과정 부담이 상당해서 이 현장의 농어민들은 업을 포기할 지경이다. 이런 실태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TPP를 강행하는 것이 검역 주권의 포기이자 국민 건강권을 짓밟는 행위다. 이런 비판도 상당합니다. 네. 이건 다른 분야의 피해네요. 국민 건강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위생 검역 조치, 그러니까 SPS라고 하는데요. 이런 위생 검역 조치가 상당히 완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광우병 같은 가축 질병이 수출국에서 발생하면 해당 국가 전체나 혹은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수출을 금지하면서 안전성을 좀 확보하고 있는데요. CPTPP는 농장 단위 혹은 도축장 단위로 구역을 설정해서 그 구역만 수출을 금지합니다. 굉장히 좀 이 수출 금지 구역이 좁아지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이 허용될 가능성입니다. 이 문제는 소비자들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는데요. CPTPP에 참여하려면 11개 국가와 개별로 협상을 해서 11개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각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하는 의뢰 입장이 된다는 말인데요. 이 원전 사고 피해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 문제가 괜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일대 농수산물 등 이 식품 수입을 금지해온 대만이 지난 2월 21일부터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공식 개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대만이 이렇게 후쿠시마산 식품을 수입하게 된 배경이 바로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대만의 전례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11개 나라가 각각 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얘기들을 하고 또 우리에게 요구를 할 텐데 짐작하기 어려우니까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CPTPP 가입에 따른 영향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불안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확한 피해치를 모르니까 대책에 대한 명확한 답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난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CPTPP 공청회를 열었는데 거기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15년간 농업에서 연평균 834억 원에서 4,4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또 수산업에서 같은 기간 연평균 69억 원에서 724억 원의 생산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발효 중인 자유무역 협정, 그러니까 FTA만으로도 농업 분야는 피해가 누적돼 있는데 CPTPP가 또 피해 규모를 눈덩이처럼 키우는 결과가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네. 범위를 그냥 넓게 잡아놓은 건데 수요일에 전국 농어민대회가 농수산업 희생을 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날 이 전국 농어민대회가 오후에 있었는데요. 대회 전에 농어민단체 대표들은 오전 10시에는 서울 종로구 통이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CPTPP 반대 의견을 분명히 이 새 정부 인수위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품목단체까지 포함해서 16개 단체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농어민단체장들은 농어민과 대화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했고 또 가입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농어민 단체장들은 인수위에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을 살리는 5대 농어업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5대 농어업 요구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이 있고요.
또 반값 농자재, 반값 어로, 반값 사료 지원 사업 실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얘기가 있고요. CPTPP 가입 추진 중단, 그리고 축산농정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5대 농업 요구안은 인수위원회를 비롯해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실에도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FTA가 체결되고 농업 피해가 급증했지만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새 정부가 CPTPP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생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더 이상 CPTPP를 반대하러 새벽 상경길에 오르지 않고 농지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생업에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굽은 등을 활짝 펴볼까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손만 머리 뒤쪽을 받쳐주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펼치고 머리를 깍지 낀 손바닥에 기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뒤로 기울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주고 이번엔 내쉬면서 천천히 더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에 힘을 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등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건데요.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숲으로 저희를 데려가 주실 건가요? 네, 서울 성동구 응봉산입니다. 응봉산은 개나리로 유명해 개나리산으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봄에 동호대교를 지날 때마다 노랗게 물든 동산이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가봐야지 하다가 이번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네. 아마 그동안 가지 않았던 건 봄이면 우리 주위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개나리, 그 산을 뒤덮었다고 해도 가까이 가서 볼 만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나무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멋있는 풍경을 주는 그들에게 인사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 가보게 되었습니다. 인사 차원에서 다녀오셨네요. 네. 다리를 지나면서 보는 그 노란 동산과 직접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건 좀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왜 거기 이렇게 모여 있게 됐을까요? 네, 그 한 일간지가 2014년에 보도한 기사를 보면은요, 응봉산이 개나리산으로 변모한 건 1987년께다.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시민 아파트와 달동네가 철거되면서 도시 정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산이던 응봉산은 보기에도 흉했다. 그래서 녹화 사업을 다급히 추진하던 서울시는 병충해와 추위에 잘 견디는 개나리로 묘목을 정했고요. 응봉산 전체에 1만 그루가량을 심었고 올림픽 대로를 따라 김포공항에서 잠실 주 경기장으로 향하던 외국 선수단이 돌산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개나리꽃이 절정에 이를 때면 올림픽 대로 등 이 일대 도로는 노란꽃의 마술에 혹한 운전자들에 의해 순식간에 정체구역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은 올림픽 때 흉한산 감추려 심은 꽃이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작은 환경미화 같은 거였는데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서울의 명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꼼꼼하게도 했네요. 그때 이제 네. 외국인들 이동하는 그 시야에 걸리니까 거기 심었다는 것 같은데 네. 진짜 개나리는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자세히 아는 건 없단 말이죠.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응봉산 일대에는 대략 20만 그루의 개나리가 있다는데요. 물풀의 나무과 낙엽 관목인 개나리 이름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개나리에서 개를 떼어내면 나리, 즉 백합이 됩니다. 개나리 꽃이 나리꽃과 닮기는 했는데 크기가 좀 작고 볼품이 없어 좀 못하다는 뜻의 개가 접도어로부터 개나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백합은 여러 해살이 풀고 개나리는 말씀드린 대로 나무입니다. 그래서 굳이 백합과 비교하지 않아도 개나리 꽃은 친숙하게 아름답기만 한데요. 개나리 영어 이름은 코레안 골든 벨 트리고요. 학명은 포르시디아 코리아나입니다. 즉 개나리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우리의 고유 식물입니다. 코리아가 붙네요. 네. 네. 흔해서 그 가치를 잘 몰랐는데 우리 고유종이라고 하니까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봄만 되면 화려한 꽃 때문에 누구나 좋아하는 개나리인데요. 꽃이 지고 나면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나리 잎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고요. 또 개나리 열매를 봤다는 사람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개나리가 거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 저자 박승철 씨는 파멸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를 잘라 알아서 번식을 해주니 개나리는 스스로 번식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불쌍한 나무가 개나리라고 하는데요. 개나리꽃은 통꽃이라 꽃뿌리 주각으로 불리는 이 꽃잎 안을 보면요. 어떤 거는 암술대가 짧고 수술대가 긴 단주와 어떤 거는 암술대가 길고 수술대가 짧은 장주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모양만 그럴 뿐 암수의 구별이 없어 열매를 맺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통꽃 모아서 떨어진 거 공중에 던지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 보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개나리는 그럼 사람의 의지에서만 번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개나리는 그렇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 산에서 자라는 산개나리는 연교라는 열매를 맺어 번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네. 이 개나리와 산개나리의 가장 큰 차이는 개나리는 골속이 비어 있고 산개나리의 골속은 사다리 모양의 벽인 가림막이 계단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골속은 가지나 줄기의 중심부에 있는 연한 심을 말합니다. 네. 꼭 산에 있다고 산개나리, 길가에서 본다고 개나리 그런 건 아니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응봉산에서 본 개나리 가운데 가지가 툭툭 잘라져 있는 게 있었는데요. 다가가 보니 골속이 비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골속이 빈 나무들은 빨리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봄이 끝나고 나면 관심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개나리 곧 잎이 또 피니 늘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내년 봄이 더 화려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개나리가 20만 그루 정도나 있는 응봉산 얘기, 개나리에 대해 알아봤는데 다른 나무도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조팝나무입니다. 그 장미과 낙엽 관목인 조팝나무는 1에서 2m 정도 자라는데요. 우리 주변에 생울타리나 조경용으로 많이 심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조팝나무가 눈에 띄는 시기는 4, 5월인데요. 이때 가지를 뒤덮을 정도로 물이 지어 피는 하얀 꽃이 마치 조밥을 떠올린다고 해서 조밥나무, 조팝나무가 되었다고 하고요. 또 꽃이 진 뒤 꽃송이 모양대로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그 모습이 좁쌀로 지은 조밥 같다고 해서 조밥나무, 조팝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개나리를 보고 난 뒤 조팝나무가 눈에 띈 것은 이 젓갈색 줄기에 새순이 꽃처럼 피어나는 것 같았고요.
또한 새순을 유심히 보니 거기에 꽃 봉오리가 모양을 드러내고 있었고 곧 피어날 하얀 꽃에 대한 설렘으로 한참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 개나리 지고 나면 이제 조팝나무 꽃이 피고 또 열매도 그 모양을 한번 보고 싶어지는 조팝나무인데 가지를 뒤덮을 정도로 핀다고 하면 진짜 그 가지도 제대로 안 보이겠어요. 예, 꽃만 맞습니다. 보이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기 전까지 눈길이 가지 않았던 조팝나무에 시선이 머물렀던 것 같은데요. 조팝나무는 꽃이 아름다워서 끊임없이 육종을 하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종류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 나무 이름 사전에 소개된 종류를 보면요. 하얀 꽃이 작은 접시 모양으로 피어 마치 작은 공을 쪼개어 펼쳐놓은 것 같은 봉조팝나무가 있고요. 늦 봄에서 여름까지 가지 끝에 긴 꽃에 분홍색 꽃이 원뿔 모양을 이루어 꼬리처럼 달린 꼬리조팝나무, 중부 이북의 산에 주로 자라는 토종조팝나무의 종류로 참이란 접두가 붙은 참조팝나무, 줄기 뻗은 모습이 말갈기 같은 갈기조팝나무, 주로 중국에 자란다고 중국을 뜻하는 당이 앞에 붙은 당조팝나무, 주로 산에 자란다는 산조팝나무 등인데요. 이에도 일본 원산으로 6월에 잎이 돋은 후에 연분홍색 꽃이 피는 일본 조팝나무, 겹꽃으로 원예화시킨 만첩조팝나무가 있습니다. 종류가 많네요. 같은 나무여도 이름이 많고 딱 현장에서 만났을 땐 이건 뭐다라고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겠네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원예종이 나온다는 거는 새로운 이름이 탄생한다는 것이기에 이 새로운 이름을 알면 좋지만은 전문가나 종사자가 아니고서는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저 꽃이 주는 아름다움과 거기서 얻는 위로를 통해 새순이 도달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갈 용기를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특이해서 이제 기억은 금방 되니까 하얀 꽃이든 분홍꽃이든 곧 만날 때 기억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냉이의 꽃입니다. 그 이름 보면 보약 같은 풀이 달래쑥 냉이인데요. 응봉산 정상에서 응봉역 쪽으로 하산을 하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쳐져 있는 울타리 안에 냉이꽃들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요. 가까이 있는 냉이의 꽃들을 보면서 먹는 냉이가 아니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냉이를 잠시 관찰해 보았습니다. 야, 울타리 안에서 그 꽃 피우고 있는 냉이꽃을 보신 거네요. 봄에 그 냉이 먹을 생각만 했지 꽃은 잘 몰랐는데 예. 모습이 어땠습니까? 네, 그 냉이를 다 캐면은 이듬해 냉이를 보기 힘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캐지 않은 냉이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하트 모양의 열매를 맺고 그 안에 있는 씨가 다시 들판에 뿌려지면 다음에 우리는 또 몸에 좋은 냉이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냉이는 배축화 2년생 초본인데요. 이름과 관련해서는 냉기를 내쫓는다고 해서 냉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꽁꽁 얼어붙은 겨울 땅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다가 땅과 비슷한 색의 잎을 바닥에 바짝 붙이고 그렇게 겨울을 난 뒤 가장 먼저 눈 속에서 파릇파릇한 새잎을 내기 때문인데요. 이 냉이의 성질이 따뜻하답니다. 그래서 따뜻한 성질의 냉이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냉기와 한기가 사라져 우리 몸이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야, 맞아요. 겨울을 이겨내고 핀 그 자체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 따뜻한 성질까지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참 즐거움을 주는 식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냉이 꽃잎은 자세히 보시면 4장인데요. 이는 배축과 식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축과 식물을 십자화과로도 불렀는데요. 네. 이는 4장의 꽃잎이 마치 십자가 모양으로 피어나기 때문인데요. 배축과 대표 식물로 배추, 무, 갓, 열무, 유채, 브로콜리 등이 있는데요. 이들의 꽃잎을 보시면 모두 4장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많은 것 중에 진짜 꽃 본 게 잘 떠오르질 않는데 꼭 좀 이게 바로 배추꽃이구나 무꽃이구나 알 수 있게 좀 보고 싶네요. 네. 예. 그래서 보통 꽃잎 개수를 보면은 그 수학의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꽃잎 개수가 1, 3, 5, 8, 13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예.
개나리는 꽃잎이 하나이고요. 조팝나무는 장미가루 5장입니다. 이런 식의 배열은 꽃잎을 겹치게 해서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렇게 볼 때 4장의 배춧가 식물은 예외가 됩니다. 특별하네요. 예, 그래서 개나리는 화려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요. 냉이는 소박하지만 많은 수의 씨앗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길들여진 식물이 오랜 수명을 가질지 야생에서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식물이 오랜 수명을 가질지 그건 계속 흐르는 시간만이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 정부 내각 구성이 모두 마무리됐다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정시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정황근 후보자는 농림부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경제수석실 농축산식품 비서관으로 활동한 바 있고요. 이정식 후보자는 한국노총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말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재작년 삼성전자 노무분야 자문위원으로 임명이 됐던 바 있습니다. 이로써 18개 부처 인선 발표가 마무리됐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19명의 국무위원 중 출신지를 따져보면 이 권역별로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과 충청이 각각 4명씩이었습니다. 반면 광주, 전남 출신은 없었습니다. 여성 후보자는 19명 중 3명이고요.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10명, 고려대 4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한동훈, 이상민, 원희룡, 박진, 권영세 후보자는 당선인과 서울대 법학과 동문이기도 합니다. 이 평균 나이는 60.6세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73살로 최연장자였고요. 한동훈 후보자가 49살로 최연소였습니다. 공언했던 30대 장관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의 갈등설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만났죠?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제 오전 공식 일정을 돌연 취소했었습니다. 그 전날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들이 함께하기로 예정했던 이 도시락 만찬에도 불참했었기 때문에 이 공동정부 구성이 삐걱거리는 건 아니냐 이런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 위원장에게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설명을 했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라며 이해가 안 간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저녁 이 두 사람이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윤석열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했다라면서 웃음이 가득했고 이 국민들 걱정 없이 이 공동정부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자고 했다라며 이 갈등이 해소됐음을 밝혔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입시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하기 전에 아버지가 고위직으로 있던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 모두 편입원서를 제출할 때 경북대 병원 봉사활동 경력을 기재했다라고 하는데요. 2017년도 편입생인 딸은 70시간 그리고 2018년 편입한 아들은 85시간을 봉사활동으로 기록을 했고 이 봉사활동 점수는 서류 전형 평가 기준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한 아들은 이 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진행한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논문 2건에 학부생으로는 유일하게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이른바 아빠 찬스 스펙 쌓기 아니냐라는 것이 언론의 지적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고 요구하며 오늘 경북대병원을 현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논란이 제기됐죠?
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을 지냈는데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대학들이 재정 위기라며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때문에 2009년 이후 동결되다시피 한 대학 등록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한국외대 총장 시절 식대나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약 1억 4천여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써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해 검찰 수사까지 받았는데요.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돼 뒷머리 나왔습니다. 네. 또한 지난 2013년도에는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또 시험도 치르지 않았던 이 프로골퍼 김인경 씨에게 높은 학점을 줘서 특혜 논란도 불렀는데요. 이를 따지는 학생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김인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은 어제 국회를 찾았다고요? 네,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오전 국회를 찾아 박광원 법사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하다라면서도 하지만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고도 반성은 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공정성 문제에 대한 특별법이나 특별기구도 환영한다라고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문홍성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주요 과장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민주당의 예고대로 석 달 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6대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대장동 의혹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수사 결론도 못 낼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음 주인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찰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이 모여서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이번처럼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이는 것은 지난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이후 19년 만입니다. 네. 자, 금리가 추가 인상됐어요. 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년 1.25%인 기준금리는 1.5%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가 부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경기 하강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추가 인상을 결정한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 3월 소비자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4.1% 올라간 바 있고요.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예정이라는 점도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최고 6.45%까지 올라갔는데요.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고정형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내 7%를 넘길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고요.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만 8,443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4만 6천여 명 정도 줄었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와 비교하면 7만 6천여 명 정도 적습니다. 또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20만 명 아래로 확진자 수가 떨어진 것은 6주 만입니다. 오늘은 12만 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감소세인데요. 어제 962명으로 38일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했고요. 병상 가동률도 51%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연일 100명대에서 어제는 318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코로나19 유행 정점 구간을 벗어났다라면서 지금이 방역 대응 체계를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대로 적지 않은 데다가 이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고 또 신규 변이와 재조합 변이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면서 경계심을 유지한 채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청소년들 성착취한 30대 남성이 잡혔는데 어디에서 그랬답니까? 네, 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1명의 여성 아동 청소년을 성착취한 30대 남성이 구속돼서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선물을 하면서 이 신뢰관계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해왔습니다.